먹을 게 없어 뭘 먹어야 돼 뭐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천만의 말씀이에요. 저는 먹을 게 너무 많아서 탈이에요. 그래서 이 시대에 하나 보내드리고 싶은 식품이 하나 있는데요. 바로 음식만으로 영양분 섭취가 충분할까? 중요한 질문인데요. 여기에는 이제 전문가에 따라 좀 감론을박이 있습니다. 먼저 이제 책에 따라서도 좀 의견이 좀 달라요. 책에 따라서도. 어떤 책에서는 음식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말합니다. 음식만으로는. 그런 주장을 하는 책은 그 현대식 농사법의 취약성을 문제 삼아요. 주로 이제 농약, 뭐 비료 같은데 이제 주로 과도하게 의존을 하다 보니까 토양에 그 영양 성분들이 많이 유실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데서 자란 농작물의 영양분 구성도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또 이제 현대인들의 식습관의 잘못, 그것도 이제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주로 이제 현대인들이 가공식품을 이용하는데 그 식품 첨가물들이 남용된 그 초가공식품을 좀 많이 먹지 않습니까? 뭐 패스트푸드, 인스턴트 식품 같은 게 다 그건데 그런 그 식품 첨가물이 남용된 그 소위 말해서 정크푸드라고 하는 그 식품들을 먹게 되면은 그 영양분 결핍이 또 원인이 돼요, 그게. 그래서 현대인들 식생활이 잘못되면은 이제 영양분이 결핍되는 일이 많고 그래서 영양제를 이용하는 게 좋다라고 이제 나와 있는 책들이 있고 또 이제 어떤 책들은 또 그래요. 아니다. 지금 우리가 먹는 음식으로 충분하다. 단 조건이 하나 있어요. 식생활이 좋아하는 조건입니다. 사실 우리나라 사람들의 경우 대다수가 영양분 결핍 문제가 거의 없어요. 우리나라 보건복지부에서도 조사를 하는데 국민건강영양조사라고 매년 그 발표하는 게 있습니다. 거길 봐도 영양분 결핍 문제 거의 없어요. 물론 일부 이제 특별한 계층의 경우 영양분 결핍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분들은 되게 식생활이 나쁜 분들이에요. 과일, 채소 같은 거 잘 안 먹고 주로 이제 초가공식품들 즐겨 먹는 분들이거든요. 식생활만 정상적으로 하면 괜찮다는 거예요. 저도 그 후자 의견에 동의를 합니다. 식생활만 잘하자 이거예요. 그러면 영양제 굳이 안 먹어도 되고요. 그게 우리 보건당국에서도 사실 이제 식생활이 잘못된 사람들을 계몽하는 일에 주안점을 둬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요. 정말 우리나라 이제 토양에 그 문제가 있다면 영양분이 유실된 그런 문제가 있다면은 그거를 이제 개선하도록 노력하는 게 우리의 미래를 위한 사명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말도 또 재미있으면서 또 의미심장합니다. 일단 이 대목에서 보조인자라는 개념이 나옵니다. 보조인자. 보조인자란 말 그대로 그 도와주는 물질인데요. 그 비타민은 미네랄도 그래요, 사실은. 단일 물질로만은 우리 몸에서 잘 흡수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도와주는 물질이 있어야만 잘 흡수되고 이용될 수가 있어요. 이게 도와주는 물질이 바로 보조인자인데요. 이 보조인자는 다른 비타민일 수도 있고, 뭐 다른 미네랄일 수도 있고, 또 각종 이제 항산화 물질들, 또 뭐 수많은 식물성 영양분들. 이게 이제 보통 파이토케미컬이라고 그러죠. 이런 것들이 이제 바로 보조인자인데 자연식품에는 이런 물질들이 다 같이 들어있는 거예요. 이런 물질들이 시너지 효과를 이제 내므로써 영양분이 이제 원활하게 흡수되는 거거든요. 이제 과일이나 그 채소 같은데 그런데 이런 게 다 들어있는데 이것도 논문 하나 제가 보여드릴게요. 과일과 채소죠. 과일과 채소고 이게 이제 영양성분입니다. 그래서 과일과 채소에 들어있는 식물성 영양분들, 파이토케미컬이죠. 핵심적인 얘기가 여기 나와요. 과일과 채소는 항산화 효능을 갖는데 또 항암 효능도 갖고 이 효능들은 수많은 식물성 영양분들의 시너지 효과에서 나온다. 라는 사실을 이 논문이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자연식품에는 이런 그 시너지 효과를 내는 영양분들이 고루 들어있는데 합성물 영양분에는 이런 게 없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런 그 보조인자에는 효소, 호르몬, 산소 그런 것들도 넓은 의미에서 다 포함돼요. 근데 현대과학은 이 보조인자에 대해서 아직 잘 몰라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인공적으로 대체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라고 봐야 되고 그런 그 이제 진짜 좋은 자연의 영양분은 대체품이 있을 수 없는 겁니다. 그 미국의 이제 히포크라테스 건강연구소라고 있습니다. 이 책을 쓴 그 저자 클레멘트 박사 그분이 이제 소속된 연구소인데요. 여기서 매년 그
흥미있는 실험을 해오고 있습니다. 1만 1천 명에 달하는 그 대규모 집단을 대상으로 조사를 하는데요. 이 집단의 사람들이 합성여행제를 먹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혈액 검사를 해본 결과 아주 놀랍게도 혈액 속에 영양 성분들이 흡수되지 않고 그냥 그대로 남아있는 것이 확인됐어요. 이분들은 아주 영양분 결핍 정도가 아주 굉장히 심한 것으로 나타났고요. 이들 중에 합성영양제를 많이 먹는 표본에서는 약물중독 현상을 보인 것이 확인이 됐고요. 합성영양제를 복용을 중지하자 그 금단 현상까지 보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부 표본에서는 그 눈동자가 돌아가고 식은땀을 흘리기도 하고 그랬거든요. 이 실험 결과는 20년 동안 한 번도 바뀐 적이 없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또 이들에게 3주 동안 자연식품 먹도록 하고 천연 영양제를 먹였더니 영양 상태가 크게 개선된 게 또 확인이 된 겁니다. 합성 영양제 무용론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지요. 제가 이제 첨가한 말씀을 드리면은 그럼 먹을 게 없어 뭘 먹어야 돼 뭐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천만의 말씀이에요. 저는 먹을 게 너무 많아서 탈이에요. 그래서 이 시대에 하나 권해드리고 싶은 식품이 하나 있는데요. 바로 고구마입니다. 예, 고구마. 이 고구마는 오래전부터 인류와 함께 해온 자연의 먹거리죠. 그 예전에는 끼니를 연명하기 위한 그 구황식품으로 이용됐는데 요즘에는 약선식품으로 대우받고 있어요. 예, 맞아요. 고구마에 약선 효능이 있어요. 서양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이 고구마를 당뇨병 예방식품으로 활용해 왔습니다. 그리고 고구마 하면 뭐니 해도 다이어트 효과죠. 감자는 당 지수가 무척 높습니다. 근데 고구마는 비교적 낮아요. 왜 이런 차이가 있는 건가? 섬유질의 차이입니다. 섬유질이 감자보다 고구마에 훨씬 많거든요. 당 지수가 낮은 식품이 다이어트의 효능을 갖고 있잖아요. 그리고 또 의외로 고구마에는 말이죠. 영양소도 가득해요. 비타민 C, 비타민 E 같은 천연 항산화 영양분들, 뭐 미네랄도 칼슘, 철, 망간, 뭐 이런 그 아주 이런 물질들도 고구마에 굉장히 많이 들어 있습니다. 또 섬유질이 많으니까 또 하나 좋은 점이 만약에 변비로 고생하는 분이 계시다면 고구마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 이것도 잘 알려져 있는 얘기죠. 고구마는 그 먹을 때 그 퍽퍽한 느낌이 들죠. 그래서 견과류와 함께 드시면 굉장히 좋습니다. 먹기 편하고 영양적으로도 궁합이 잘 맞아요. 고구마에 상대적으로 좀 부족한 단백질이나 필수 지방을 보완해 주죠. 견과류가. 바나나 있죠. 바나나도 고구마하고 아주 잘 어울립니다. 역시 먹기 편하고 비타민이나 미네랄 같은 거를 서로 또 잘 보충해 줘요. 그런데 대개 고구마를 드실 때 보면 이제 삶은 고구마보다는 구운 고구마를 드시죠. 예, 좋아요. 드시는 좋은데 구울 때 태우지 않도록 조심하셔야 돼요. 고구마를 태우게 되면은 뭐 아크릴아마이드 같은 또 해로운 물질들이 만들어지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알루미늄 호일에 싸서 이렇게 굽는 분들이 계시더라고. 그게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알루미늄 성분이 녹아나올 수 있어요. 아주 뜨거운 온도니까 더 많이 녹아나올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모든 농산물이 마찬가지인데 고구마도 되도록 깨끗이 잘 씻어서 껍질째 드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우리들 큰 관심사 중에 하나가 미용이잖아요. 다들 젊어지시려고 노력을 하십니다. 시간과 비용 투자를 뭐 적잖이 하셔요. 그런데 먼저 생각해 볼 게 있어요. 식생활에 관심을 가지십시오. 과자, 빵, 뭐 패스트푸드, 인스턴트 식품 같은 정크푸드를 멀리 하십시오. 보통 이제 과학자들이 동물 실험을 할 때 쥐를 사용하지 않습니까? 쥐의 수명이 한 2년 정도 돼요. 근데 2년이라는 시간은 과학자들한테 꽤 긴 시간이에요. 빨리 결과를 도출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과학자들은 그 쥐를 빠르게 늙게 만들어요. 이걸 갖다 가속 노화라고 그럽니다. 가속 노화를 시키기 위한 가장 안전하고 효율적인 방법이 정크푸드를 먹이는 방법이에요. 정크푸드를. 그럼 빨리 늙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사실은 뭐 애써서 여러 가지 다른 수단을 찾아서 뭐 위험한 방법도 기꺼이 감수하고 막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신데 그런 거 말고 진짜 가장 안전하고 효율적인 미용 수단은 우리 식탁에 있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명심해야 되지 않을까. 젊음을 유지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올바른 식생활이. 예, 저는 감자를 들겠어요. 자, 감자야말로 아주 좋은 자연식품입니다. 각종 비타민, 미네랄, 항산화 물질들이 아주 풍부해요. 특히 이제 비타민C 하나만 보더라도 감자가 사과보다 더 많이 들었어요. 그리고 다른 그 영양분들도 특히 이제 비타민C는 감자에 들어있는 비타민C는 잘 열에 파괴되지 않는다는 그런 특징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감자가 좋은 식품인 이유인데 한 가지 옥의 티 같은 게 있어요. 감자가 당 지수가 높다는 겁니다. 당 지수가 높은 고당 지수 식품은 우리 몸에서 좀 부담을 많이 느껴요. 대사시키는 과정에서 대사 시스템이 금방 이제 지치게 되고 대사성 질환에 쉽게 걸릴 수 있고 비만도 쉽게 일으킬 수 있고 당뇨병이나 뭐 이런 내당 능력이 떨어지는 사람들한테는 특히 이제 감자를 조심해야 되는 그런 필요가 있습니다. 그게 오직 하나 당지수가 높다는 사실이거든요. 자연식품 중에도 이런 당지수가 높은 것들이 덜어 있는데 그런 것들은 조금 좀 알아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하나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그런 당지수가 높아서 감자를 그럼 포기해야 되냐?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일반 건강한 분들은 전혀 그냥 꺼리낌 없이 드셔도 되는데, 만약에 이제 당지수에 신경을 쓰는 분이라면은 그 먹는 방법에 따라서 당지수를 낮추는 방법이 있어요. 대표적인 게 채소와 같이 드시는 겁니다. 채소가 대표적인 저당지수 식품이거든요. 근데 저당지수 식품하고 고당지수 같이 먹으면 그 중간 정도 선에서 당지수가 유지가 돼요. 감자의 원래 당지수가 상당히 떨어진다는 그런 장점이 있어요. 이제 샐러드 같은 거 만드실 때 그때 이제 채소를 주로 이제 가공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때 감자도 같이 넣어서 이렇게 감자 샐러드를 만들어 드시면 아주 당지수 걱정 안 하고 드셔도 되고요. 이때 같이 식초 있죠? 식초를 넣어 두시면 더 좋습니다. 식초도 대표적인 저당지수 식품이에요. 역시 감자의 당지수를 낮춰주고요. 더 좋게 하려면 치즈를 넣어줘도 좋습니다. 치즈도 대표적인 저당지수 식품이라 역시 당지수를 낮춰주는 효과가 있고, 또 이제 치즈에 단백질이 또 많이 들어있어서 채소에 부족한 또 단백질을 또 보완해주는 그런 효과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또 중요한 게 있는데, 감자는 대개 이제 삶아서 드시든가 구워서 드시든가 익혀서 드시지 않습니까? 익힌 감자를 보면은 뜨거운 상태에서는 당지수가 굉장히 높아요. 근데 이걸 차갑게 식히잖아요? 식히면 당지수가 뚝 떨어집니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상식이에요. 그래서 감자는 되도록 찬 상태로 식혀서 드시는 게 당에 대한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된다는 사실이고, 만약에 냉동시켰다가 녹여서 드시면 그러면 훨씬 더 당지수를 낮추는 효과가 훨씬 더 커집니다. 물도 굉장히 중요하죠. 물은 되도록 충분히 드셔야 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물을 잘 안 마셔요. 보통 이제 물 구원고량이, 섭취 구원고량이 한 2리터 정도 되지 않습니까? 2리터라면은 커다란 페트병 한 병이에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요 한 절반 정도도 안 될 거예요. 보통 평균 마시는 게 보면은. 그리고 이제 마시는 횟수도 중요해요. 되도록 자주 마시는 게 좋습니다. 만약에 갈증 느끼셨다면 이미 늦은 거예요. 그래서 평상시에 꾸준히 그냥 습관화할 필요가 있어요. 물 마시는 거는. 평상시에 자주 충분히 마실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가장 무난한 것이 시중의 생수입니다. 뭐 물론 이제 집에서 끓이신 뭐 보리차, 옥수차, 불명자차 이런 것도 좋죠. 매번 끓여서 마시기는 이제 쉬운 일이 아니니까 그냥 이제 시중에 생수를 드시는 게 좋은데, 생수를 드실 때도 이제 상식이 하나 있습니다. 표기를 잘 보시고요. 되도록 내추럴 미네랄 워터라는 표기가 있는 걸 선택하십시오. 이게 천연 광천수입니다. 꼭 중요한 게 내추럴이라는 영자 표기예요. 그냥 미네랄 워터라는 표기가 있다든가 아니면 전혀 그런 표기가 없는 거는 좋은 생수가 아닙니다. 생수는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그 살균하는 방식에 따라서 두 가지가 있어요. 자외선 살균 생수가 있고 오존수 살균 생수가 있어요. 자외선 살균 생수가 좋은 겁니다. 오존수로 살균하게 되면은 브롬산염이라는 발암물질이 만들어질 수 있어요. 근데 오존수로 살균할 경우에는 내철자를 붙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철자가 있는 거는 이거는 자외선 살균한 거구나, 그렇게 생각하시고 안심하고 드시면 됩니다. 식품 매장에 들어가시잖아요. 가서 식품을 선택하실 때 선택 기준이 뭡니까? 아마 일반 소비자들은 맛, 색깔, 가격 아닐까요? 이게 잘못된 겁니다. 선택할 때 가장 중요한 거, 제일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은 신뢰입니다. 신뢰. 믿음. 믿을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믿을 수 있는 식품은 안전해요. 영양분 풍부해요. 신선해요. 되게 국산 농산물이고
로컬 푸드입니다. 여기에 식품 첨가물을 안 쓰든가 쓰더라도 취사 선택해서 아주 적게 사용하는 정도. 이렇게 만든 식품, 이게 진짜 좋은 식품입니다. 그래서 선택 기준부터 지금 바꿔야 된다고 봐요. 정체불명의 수입 원료들, 낯선 물질들, 첨가물들 이런 게 들어있는 것들은 우리가 일단 배제하시자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라벨을 잘 보셔야 돼요. 라벨의 원료 표시를 보고 낯선 물질명, 그 다음에 해로운 물질명이 눈에 띄면은 그거는 장바구니에 넣지 않는 쪽으로 그렇게 하셔야 된다고 보고요. 만약에 이런 소비자들이 늘어나면 식품업계는 금방 압니다, 그거를. 그래서 그런 나쁜 물질을 배제한 식품을 찾는 소비자들에 맞는 그런 식품을 만들어낼 겁니다. 훌륭하게 만들어낼 겁니다. 그러면 저절로 식생활 환경이 개선되는 겁니다. 소비자의 힘이 그만큼 크다는 거예요. 과일에는 되게 그 단맛이 있죠. 당분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칼로리도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과일을 먹으면 혹시 그 살찌는 거 아닌가라고 그 염려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러나 그런 걱정은 붙들어 매셔도 되겠습니다. 과일에 당분이 들어있는 건 맞아요. 그렇지만 보통 과일 그 섭취량으로 볼 때 그다지 많은 양이 아니고요. 그리고 이제 과일에는 당분만 있는 게 아니고 이제 다른 영양분들, 예를 들어서 섬유질 같은 게 같이 들어있거든요. 이 섬유질이 당분의 흡수를 억제하고 지연시킵니다. 그래서 그 당분들이 우리 몸에 다 흡수되는 게 아니에요. 상당량을 빠져나가요. 그리고 또 이제 과일에 들어있는 당 중에는 그 특수한 형태의 당이 있어서 우리 몸에서 분해되지 않고 장까지 도달해서 장 내 유익한 미생물들의 먹이가 되어주기도 해요. 그래서 또 이게 비만 억제 효과를 또 주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이제 과일에는 각종 영양분들, 비타민, 미네랄, 천연 항산화 물질, 유기산 같은 것들이 들어있어서 이게 신진대사를 또 왕성하게 해줘요. 그래서 지방 분해도 촉진해주고 그게 또 비만 억제 효과를 또 내요. 그리고 또 이제 하나 중요한 게 과일이 우리 몸 안에서 그 포만감을 좀 오래 유지시켜 주거든요. 그래서 다른 고칼로리 식품의 섭취를 줄여준다는 그런 문제도 있어요. 이것도 비만 억제 효과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과일 좋다고 해가지고 너무 많이 먹는 거는 조금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역시 칼로리 과잉 섭취 문제는 있을 수 있죠. 많이 먹게 되면. 그리고 또 이제 당뇨의 병력이라든가 아니면 내당 능력이 좀 떨어지는 분들, 그런 분들은 좀 과일 섭취를 좀 신중히 하실 필요가 좀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인은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오히려 과일에 다이어트 효능이 있다는 그 연구 자료들이 꽤 많습니다. 그 육류도 그렇고 생선도 그런데 그 조리하는 방법에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불에 굽는 방법. 둘째, 기름에 튀기는 방법. 셋째, 삶거나 찌는 방법입니다. 이 셋 중에서 가장 안전한 방법이 뭘까요? 짐작하셨겠지만 삶거나 찌는 방법입니다. 고기를 불에 굽게 되면 그 태우지 않고 굽기가 어렵잖아요. 이때 헤테로사이클릭 아민 같은 유해 물질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이제 기름에 튀길 때는 이게 되게 높은 온도에서 튀기는데 이때는 또 벤주피렌 같은 환경 호르몬 같은 거, 발암물질일 수도 있죠. 그런 것들이 만들어져요. 그런데 삶거나 찌게 되면은 태울 염려가 없잖아요. 되게 그 조리하는 온도도 낮아요. 100도씨 안팎이니까. 그죠? 그래서 해로 물질들이 만들어질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유감스럽게도 현대인들은 대개 보면은 불에 굽거나 기름에 튀긴 음식을 좋아하더라고요. 특히 이제 젊은이들이 그래요. 그죠? 근데 당장 그 닭고기 음식만 보더라도 아주 치킨이 아주 인기잖아요. 그죠? 그 우리나라 그 전통 닭고기 요리는 그 백숙이나 삼계탕 같은 겁니다. 여기서 우리 옛 조상님들의 그 지혜를 엿볼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밥이 그 비만 식품일까 아닐까? 그 한국인에게는 대단히 중요한 질문이죠. 쌀이 주식이니까요. 신쌀의 경우 그 탄수화물 성분이 80% 가까이 들어있어요. 이 탄수화물이 우리 몸속에 들어가면 전부 그 포도당으로 변하는 겁니다. 이것들이 이제 에너지원으로 사용되는 건데 남는 것들이 있어요. 이것들은 전부 다 지방으로 변해서 지방세포에 축적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밥은 비만 식품이 맞네요. 그러나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밥 먹을 때 그냥 밥만 먹는 게 아니잖아요. 반드시 반찬하고 같이 먹습니다. 이 반찬이 밥의 당지수를 낮춰줍니다. 당지수가 낮은 음식은 여간에서 비만을 불러오지 않아요. 그래서 밥이 고탄수화물 식품이긴 하지만, 그래서 우리 몸에서 탄수화물, 포도당 성분이 만들어지긴 하지만, 그렇지만 비만 식품이 아닌 이유입니다. 만일 우려가 된다면 현미밥을 드세요. 현미밥을 드신다면 더욱 안심하셔도 됩니다.
그 영양적으로 그 어떤 식품일까요? 대개 이제 수박은 그 시원한 맛으로 먹는 식품이라고 생각하시죠? 그래서 영양적으로는 별로일 거라고 생각하시는데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당장 그 비타민C 하나 안 보더라도 그 사과보다 수박에 더 많이 들어있어요. 한 2배 정도 돼요. 그리고 또 이제 우리 몸에서 비타민 A로 변하는 그 베타카로틴 있죠? 이게 과일 가운데 수박이 최고 수준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엽산이나 나이아신 같은 거, 이게 이제 비타민 B 아닙니까? 이런 것들도 다른 과일에 뒤지지 않아요. 수박이. 그리고 또 이제 미네랄은 어떨까요? 마그네슘, 셀렌 같은 거, 이런 건 복숭아보다 더 많이 들어있어요. 수박에. 그리고 칼슘, 아연, 인 같은 거, 철 같은 거, 이런 것들도 다른 과일에 뒤지지 않고요. 그리고 이제 수박의 자랑은 뭐니 해도 그 붉은 옷의 천사라고 그러죠. 라이코펜에 있습니다. 이게 이제 천연 항산화 물질 아닙니까? 이 라이코펜 하면은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바로 토마토일 겁니다. 그죠? 토마토에 라이코펜이 많이 들어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토마토가 바로 웰빙 식품으로 꼽히는 건데, 사실은 이 라이코펜도 수박에 더 많이 들어있습니다. 다만 이제 수박이 당지수가 높다고 해가지고 좋지 않다고 말하는 분이 계신데, 그것도 과도한 걱정이에요. 그 수박의 당지수가 높지만은 우리가 평소 수박을 먹는 양으로 볼 때는 우리 그 혈당치에 미치는 영향이 아주 미미해요. 그래서 그 당지수 걱정은 할 필요가 없고요. 당 부하지수라고 또 다른 지표가 있거든요. 그건 수박이 낮아요. 당지수가 높더라도 당 부하지수가 낮은 식품은 그건 안심하고 드셔도 되는 겁니다. 바로 수박이 그렇습니다. 그 전문가들은 이구동성으로 균형식을 강조하죠. 균형식이라는 게 뭘까요? 그 실컷 조건, 정체불명의 수입식품까지 두루 먹는 것을 말할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지역에서 생산된 제철 음식을 고루 먹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동양인은 동양 음식을 먹고, 유럽인은 유럽 음식을 먹고, 아프리카인은 아프리카 음식을 먹고, 그게 바로 균형식입니다. 에스키모인들이 된장국을 먹지 않는다고 해가지고 균형식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잖아요. 근데 이 균형식 이론은 이른바 그 푸드 마일즈라고 있는데, 그 개념과 접목하면 아주 이해가 쉽습니다. 푸드 마일즈란 그 식자재가 얼마나 멀리서 얼마나 많이 조달되어 오는가를 나타내는 지표거든요. 보통 그 거리에 물량을 곱해서 구해요. 네, 이 푸드 마일리지 값이 높으면은 그만큼 에너지 소비가 많다는 뜻이에요. 당연히 환경에도 나쁜 영향을 미치겠죠. 그래서 그 될 수 있으면 푸드 마일리지가 낮은 식자재, 그거로 만든 음식, 그거를 고루 먹는 것, 그게 저는 균형식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왜냐하면 푸드 마일리지가 낮은 식자재는, 그렇게 해서 그거로 만든 음식은 대개 그 지역에서 생산되는 제철 음식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